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새 되게 핫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 쓰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막 그 뭐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스댕. 네. 스댕팬을 써야 한다. 막 이런 광고들도 굉장히 많고, 관심사가 많은 편이고, 유럽에서 이미 규제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제가 강화병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화병 교수님은 지금, 그 올해부터 저희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오시게 되셨고요. 그 전부터는 고려대랑 가천대에서 연구교수 계속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연구교수로 계속 일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미시간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환경과학 분야에, 환경보건 분야에 계속 연구를 해오셨고요. 하기도 서울대에서 환경과학 하셨고, 최경호 선생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보기 드물게 보고 있는 생활화학 물질 관련한, 네, 보기 드물게 보고 있는 생활화학 물질 관련한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아마 오늘 강의 자료 보니까 백그라운드 관련한 설명도 같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같이 얘기 들으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번 학기부터 한양대 예방의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환경 역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 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도 특히 과부하 화합물 PFAS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뭐 연구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개인적인 인생사, 최근 15년, 20년의 인생사긴 한데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 키워드를 이런 융합과 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나 복합을 생각을 하면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화학에 꽂혀가지고요. 생물이랑 화학을 독립적으로 배우다가 이 생물에 이제 생화학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겹쳐지는 게 너무 흥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네, 대학교에서 이 두 가지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복수 전공하다 보니까 화학에서는 이 새로운 물질들을 이렇게 지구상에 없던 거를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동시에 이제 생물학을 배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구에 없던 물질이 생겨나면 진화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노출이 되면 분명 특이한 기대하지 못하는 이상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최경호 교수님께서 환경 독성학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 해서 이 석사 과정 때는 사실 실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 독성학 분야에서 그 세포 모델이나 물고기, 제브라피쉬를 사용했었는데 이런 독성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보건학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이 보건대학원에 진학해서 이런 환경 독성학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 보건학을 수업에서도 배우고 이런 세미나도 듣다 보니까 보건학이 너무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때는 좀 더 보건학스러운 사람과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좀 더 진행을 하게 되고, 사실 뭐 주제는 동일합니다. 화학물질이 생물에 아니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독성에 관련된 주제는 동일을 한데, 점점 이제 사람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박사 후에는 좀 환경 역학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학을 매우 좋아하고 보건학 안에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매우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역학이죠. 역학과 그리고 다른 한 축이 또 환경보건학이 있는데 그 접점에 있는 환경역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환경역학은 매우 이 융복합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학, 독서학 아니면 이런 기초 학문들,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 그리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역학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환경 역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 화학물질 노출 자체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물질 노출이 우리 인체의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환경 역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화학물질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 역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바이오 모니터링입니다. 이 바이오 모니터링은 나름의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 역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장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바이오 모니터링이 뭔지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노출 바이오마커라는 게 있고요. 이 노출 바이오마커는 이 생체 시료에서 화학물질의 노출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혈액에서 저희가 납 농도를 측정을 한다든지, 뼈에서 납 농도를 측정을 한다든지, 소변에서 비스페놀 A와 같은 이런 화학물질을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대사체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뭐 표현하진 않았지만 손톱이나 머리카락에서 중금속을 측정하는 것도 모두 바이오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모니터링은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노출 바이오마커를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개인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정량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 역학 분야에서 이 화학물질 노출을 노출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거를 이용한 환경 역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뭐 역학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역학 연구, 관찰 연구를 할 땐 당연히 이 노출과 만성질환 간의 어떤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는 컨파운딩 팩터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는 이 분야에서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노출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지표라고 했었죠.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간접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화학물질 노출이 노출 바이오 마커까지 가기 전 단계에 얘네들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그 여러 기관에 분포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물질로 대사되고 그리고 이 중간 그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노출 바이오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고 이런 간접적으로 노출을 대변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여러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이 질환과 이게 생물학적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질환도 생물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가 있는 이런 교란 요인들도 많이 있게 되고 이게 거꾸로 이제 역인과성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콜라이더 바이어스도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 역학 연구에서는 이런 노출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교란 요인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마커까지 가는 단계에서의 이런 여러 요인들을 잘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게 사실 뭐 생물학이나 독성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화학물질을 관심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을 분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보건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보건학적인 의미에 따라서 이 분류를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 보건학적인 의미라고 하면 저희가 화학물질은 리스크 팩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리스크 팩터를 저감을 해야 되는데 이 저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가 보건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분류를 하는 거는 이게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한 거기도 하지만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되겠고, 무기화합물은 대부분이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지구에 존재하던 물질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중금속, 아니면 비소나 이런 미량 원소들, 그리고 이들로 만들어진 화학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100% 지구에서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100%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노출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안 만들면 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안 만들면 되고 저희가 그 유기화합물 중에서도 개인이 좀 노력해서 피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물질들 아니면 화장품, 식품 첨가제에 사용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네들을 안 쓰면 노출을 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를 좀 저희가 중재를 하면 이 3일 정도만 중재를 해도 이 노출의 한 40%, 연구에 따라서는 50% 이상 감소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중재를 통해서 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개인의 노력으로 피하기 힘든 물질들도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오늘 발표는 이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의 특징이 있는데 주로 이 세 가지 특징을 언급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축적성,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인데 말 그대로 한번 몸 안에 들어오면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축적성이 있어서 우리가 몸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보통 생축적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당연히 환경 중에서도 잔류를 오래 합니다. 그래서 환경 중에서 오래 잔류를 하면서 이 대기나 아니면 해수를 따라 전 지구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몸에 머물면서 이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7년 기사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친환경 달걀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에서 DDT가 검출돼서 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DDT도 당연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저희처럼 전공자가 배웠으면 왜 이런 게 친환경 달걀 농장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DDT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지 이미 38년 이상이 되었지만 워낙 환경 중에 잔류를 오래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농장 땅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을 한 게 아직도 잔류가 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이 DDT를 사실 현재도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리아 퇴치에 중요한 농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 저개발국들에서는 이 DT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전 지구를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한 게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친환경 농장이긴 하지만 DDT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야 줄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협약, 이게 스톡홀름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01년에 처음 이제 협약이 채택돼서 2004년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때 12가지 물질군에 대해서 이런 협약이 발효가 됐고 그중에 이제 주요한 것들이 유기인계 농약류, 말씀드린 DDT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소각을 하면 부산물로 나오는 이 다이옥신, 이것도 유명한 물질이죠. 그리고 PCB, 이것도 산업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쓰던 물질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지구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고 있고, 이 이후에 비슷한 성격의 화학적인 성격을 갖는 물질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뉴팝스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 PCB도 이제 난연제로 과거에 많이 쓰이던 물질인데 이거를 대체해서 최근에 많이 쓰이던 물질이 있습니다. PVD라는 물질. 이것도 뉴팝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오늘 좀 더 말씀드리려는 이 과불화합물도 뉴팝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실 일반 인구에서 우리나라나 뭐
이런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물질들을 혈액에서 측정을 해보면 많이 줄어 있고 일부 물질들은 거의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과불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불화합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불화합물은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탄소 사슬이 있고 원래는 보통 수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소가 치환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화학적으로 넌폴라한 하이드로포빅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끝에는 물질마다 이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이 친수성을 갖는 폴라한 이 작용기가 붙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 PFOA와 PFOS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 넌폴라한 부분과 폴라한 부분이 함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PFOA와 PFOS와 함께 현재까지 많이 쓰였던 물질들이 이 PFOA와 PFOS는 이 탄소 개수가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옥탄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탄소 개수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라지고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현재까지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화학물질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특이적인 화학물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뭔가가 달라붙지 않게 그리고 침투하지 않게 비가 오면 이제 침투하지 않아야 되는 제품이고 기름이 침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용도로 이런 소비자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윤활 목적, 스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발스 코팅, 그리고 치실 이런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여러 소비자 제품 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직업환경의학회니까 이것도 갖고 와봤는데 이게 산업적으로도 꽤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고 싶긴 하지만 실제 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크롬 도금하는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들 이제 반짝반짝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차 제조에 이제 크롬 도금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크롬 도금을 이런 거는 이제 좀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도금을 하는 건데 이 크롬 도금을 하면 저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퓨움이 발생해서 유가크롬 같은 안 좋은 물질들이 작업자들한테 갈 수 있는데 이 피파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 퓨움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롬 도금 같은데 피파스가 중요하게 이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안전보다는 좀 화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반도체 산업 쪽에서도 이 화학적으로 중요하게 이 PFAS 같은 것들이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 PFAS가 사용이 되면 이게 환경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런 노출이 된 게 식수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고 바다로 가면 그런 해산물들을 오염시켜서 그게 이제 사람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여러 소비자 제품을 사용함으로써도 우리가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례로 제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포스닥을 했는데 이 미시간 주가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에 애나버라는 작은 도시에서 포스닥을 했습니다. 근데 애나버 옆에 이 디트로이트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디트로이트는 과거에 이 자동차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도시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 수준의 작은 공장들이 여기 근처에 많이 현재까지도 있고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장들에서 크롬 도금을 하는데 PFAS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 중에 PFAS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강의 상류 지역이고 하류 지역이 제가 있었던 애나버입니다. 그래서 그 애나버를 통과하는 이렇게 강이
결국 PFAS에 오염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을 따라 이제 공원들이 있는데 이런 공원을 가보시면 여러 개 언어로 이렇게 PFAS에 주의하라라는 게 있을 정도로 그 미국에서 이런 특정 오염 지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시간의 사례인데 미시간뿐만 아니라 뭐 곳곳에 이런 화학과 관련된 공장들이 있고 그 사례가 그 사례 중 하나가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시골에 이제 주퐁사의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PF 외의 물질을 환경 중에 계속 배출이 돼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이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헐리우드 영화고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라고 추천을 하는 다크워터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98년도에 여기 사는 이제 한 농부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이게 포착을 해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일어났고 그게 이런 이 원고 집단과 주공 간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합의 중 저희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원에서 이제 합의 조건으로 내놓은 게 그 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패널을 구성해서 이 지역에서 역학 연구를 수행을 해서 이 PFAS의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 패널에서 이런 질병은 PFAS 노출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 그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그 영화 마지막 그 슬라이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화면인데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여러 가지 6가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연관성을 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C8 Health 프로젝트라는 게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실제 연구 사례고요. 이 C8 Health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역학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이 피바스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증가 그리고 간 질환,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대사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사 질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건데 이 콜레스테롤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제 독성 연구도 했기 때문에 독성 결과에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 이상하게도 이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사람에서 콜레스테롤 증가와 피파스 노출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 증가가 대부분의 역학 연구에서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설치류나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이 반대의 결과들이 나와서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리뷰 논문들, 이게 왜 그러냐라는 그것을 이제 디스커션 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게 뭐 사람과 동물이 종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데 기인하지 않냐. 아니면 역학 연구에서 뭔가 중요한 컴파운딩 팩터를 보정을 못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런 역이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원인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역학 연구만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은 단면 연구였고요. 그리고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일부 수행됐지만 좀 특이한 집단, 예를 들면 아까 C8 헬스 프로젝트처럼 아주 고농도로 노출된 집단이거나 특정 질병 위험군 아니면 너무 노인도 이제 특정 질병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이적인 집단에서만 이제 보고가 되어 왔어서 역학적인 좀 갭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가기 전에 좀 곁다리긴 하지만 이 피파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특이적인 노출 패턴이 있는데 제가 2018년에 발표했던 연구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보시면 뭐 대부분 물질에서 비슷한 패턴이지만 어렸을 때,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혈중 피파스 농도가 뭐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무관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이게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서 농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아마도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서 이 생리를 통해 피파스가 배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농도가 낮아진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인으로 가져가서 보면 이거는 미국 데이터인데요. 이게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당연히 비슷할 텐데, 이 물질마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까 저희가 해석했던 대로 성인에 가서도 여성에서 이제 생리를 활발하게 하는 그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이제 농도가 확실히 낮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할 거는 이제 생리가 끝나는 이런 폐경 이행기에 접어들수록 이 PFAS 농도가 여성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했던 여성 인구는 이 폐경 이행기에 해당하는 이런 45세에서 56세 정도의 50대 전후의 이 나이의 여성분들에 좀 집중을 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연령대는 이 피파스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체내 이런 대사질환과 관련된 지표들, 혈중 지질이라든지 비만과 관련된 지표들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여성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활용했던 코호트 자료는 이 스완이라고 불리는 자료인데 폐경 전 여성을 대상으로 쭉 추적 관찰을 한 코호트고요. 그 중에서도 이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환경 역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지역에서 이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이 1999년 혈액과 이 소변을 대상으로 이 여러 화학물질들이 분석이 되어 있고, 그중에 PFAS, 혈청 중 PFAS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년 이제 비짓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2, 3년에 걸쳐 2, 3년 중에 한 번씩 이 혈액을 수집을 해서 혈중 지질을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쭉 팔로우를 최대 16년 이상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총 최대 9배까지 반복 측정된 지질 결과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 레이턴트 클래스 그로스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마다 이 지질 변화 양상이 다를 텐데 여기에 좀 그룹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지질 변화, 시간에 따른 지질 변화를 좀 그룹핑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계속 높은 지질 트래젝토리를 보이는 그룹이고 빨간색은 좀 중간, 그리고 녹색은 계속 낮은 지지를 이 팔로업 기간 동안 보이는 그런 그룹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토탈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도 그렇게 그룹핑이 됐고 두 개가 좀 그룹핑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설로 생각했던 거는 이 베이스라인에서의 PFAS 노출이 이런 미래 팔로업 기간 동안의 콜레스테롤 트래젝토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설로 했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했을 때 여러 물질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물질들에서 이 PFAS 초기 농도가 높을 때 이런 고농도의 트래젝토리, 콜레스테롤 트래젝토리를 보이는 오즈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년 여성, 이 폐경 이행기에 있는 여성들에서도 그 기존의 역학 연구에서 발견됐듯이 이 PFAS 노출이 높은 경우에 이 콜레스테롤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추가를 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연구는 이런 사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사 관련한 질환들이 이제 기존에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뇨도 이런 질환과 꽤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있지만 좀 들쭉날쭉하는 결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발표된 논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던 연구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연구들이 꽤 수행이 됐었는데 이 대부분은 역시 단면 연구 결과였습니다. 근데 단면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을 했던 연구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들쑥날쑥하고요. 이거를 메타 분석해서 이제 통합을 해보면 이렇게 PF5A 같은 경우에
연관성이 없거나 오히려 음의 연관성이 있거나 그런 결과들이 있었고 PFOS도 거의 비슷한 결과고요. 또 다른 물질들도 대부분 비슷한데 오히려 이렇게 음의 연관성이 보이거나 하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역학 연구는 그 바이오 마커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환이 오히려 그 바이오 마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항상 그런 역인과성이 있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불만인 거는 그런 고민을 사실 안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판단했던 거는 아마도 기존의 단면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역인과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이 결과에 포함이 돼서 이러한 들쭉날쭉하는 결과가 있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그림을 이제 살펴보시면 저희가 혈중 피파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혈중 반감기가 물질에 따라서 짧게는 1년 내외, 길게는 5년 이상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혈중 PFAS는 그 사람의 최근 수년 동안 노출된 것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게 노출을 반영하게 되는데 주로 이 PFAS 배출은 소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단면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뇨에 걸려서 당뇨의 진단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당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습관을 포함한 이 생활 습관의 변화가 되고 그 시기가 사실 그 피파스 노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당뇨 진단이 거꾸로 이 피파스 노출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런 인과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당뇨는 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심장 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소변으로 가는 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돼서 오히려 혈중 피파스 배출을 또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혈중 피파스 배출이 감소돼서 그러니까 그 체외로 그 피파스 배출이 감소돼서 혈중 피파스가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인과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당뇨가 초창기에 발병하게 되면 오히려 하이퍼필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 사구체 여과율이 매우 일시적으로 치솟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역인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했던 그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라고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고요. 이 최근 조사에서 성인의 혈중 농도에서 이제 혈중에서 피파스 농도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화혈색소도 함께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약 3,000명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가용한데 그 중에서 저희는 당뇨 진단을 받았던 사람과 당화혈색소가 이 당뇨 기준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를 한 사람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당뇨를 가지면 이런 역인과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뇨 이미 진단을 받거나 당뇨 단계로 진입한 사람들을 제외를 하면 이런 역인과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뇨 자체보다는 그 앞 단계, 당뇨 전 단계까지만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좀 전략을 세웠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 혈중 PFAS와 당뇨 전 단계 단면적인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물질에서 이런 양의 관계, PFAS 농도가 증가함과 이 당뇨 전 단계에 대한 오즈가 이 양의 관계를 명확히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갖고 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 당뇨인 분들을 전체 포함을 해서 혈중 PFAS와 당뇨와의 연관성도 봤는데 이전에 많은 단면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결과가 거의 1에 가까운 오즈 레이시오가 대부분 1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음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보고했던 이런 인과성이 없거나 오히려 역인과성이 있는 결과들은 아마도 이런 역방향의 결과들은 역인과성에 기인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사질환과에 관련된 제 최근 연구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갑자기 이제 안질환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건강 영양에서는, 피바스와 관련된 건강 영양에서는 안질환은 없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 안질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질환이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안질환은 이 대사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녹내장이나 이런 망막병증, 그리고 한방병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사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사질환과 피파스는 매우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안질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 황반변성이라는 안질환을 연구를 했는데, 이 황반변성은 이 우리 망막의 중심에 있는 황반이란 부분에 이런 변성이 생겨서 이 시력에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비슷한데 40대 이상에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유병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시력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연구를 그 코호트 연구로 전향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데이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미국의 NHANES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2005년에서 8년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그 안저 사진을 통해서 의사가 황반변성 여부를 진단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피바스 노출과 안질환 간의 연관성을 봐보시면 대부분의 그 물질들에서 똑같이 이 양의 연관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황반변성도 좀 초기 단계와 저희가 early AMD, late AMD라고 하는데 초기 단계와 좀 후기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뇨와 마찬가지로 이 후기 단계는 좀 역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후기 단계를 좀 제외하고 똑같은 분석을 해보면 이 연관성의 크기가 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도 좀 역인과관계가 껴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좀 노출을 좀 넌 리니어하게 봤을 때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고노출에서는 이 역관계를 좀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노출이 증가함과 이 오즈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파스가 안질환과도 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증거를 좀 저희가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 이 피파스가 눈을 통해서 직접 노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환경보건에서는 주로 이 노출 평가에는 이 세 가지 경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피부를 통한 노출, 그리고 우리가 마셔서 노출, 그리고 뭔가를 먹어서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안구도 당연히 노출 경로가 될 수 있는데 이 환경 보건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직업 환경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경 그 눈을 통한 노출도 신경을 써서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제주도에서 귤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여름에 그 농약을 보통 치는데, 그 농약 작업을 하실 때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를 하고 이제 밭에 들어가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안경을 착용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산업보건에서는 이 눈 노출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환경보건에서는 왜 이걸 안 신경 쓸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이 마마베이션이라는 거는 이 미국의 소비자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중에 유통되는 컨택트 렌즈들을 가지고 요건 이제 유기불소죠. 유기불소를 측정을 해보니 100% 검출되는 결과를 보였고, 이건 아마도 이게 유기불소가 측정된다는 거는 아마도 이 피파스 물질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에 피파스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 우리가 컨택트 렌즈를 사용을 하면 PFAS가 우리가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거를 좀 더 다른 문장으로 변형을 해보면 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이 PFAS의 노출이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가설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가설을 좀 검증을 하려고 똑같이 NHS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NHS 자료 중에 이제 시력 검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컨택트, 그러니까 시력 검사를 할 때 저희가 맨눈으로 하기도 하지만 안경을 쓰고 간 사람들은 이제 안경을 낀 채로 시력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력 검사하러 왔을 때 안경을 꼈냐 아니면 뭐 컨택트 렌즈를 꼈냐라고 분류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명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이 컨택트 렌즈를 시력 검사에서 착용한 사람들을 우리가 컨택트 렌즈 사용자라고 좀 러프하게 분류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컨택트 렌즈 착용자로 이제 정의된 사람들과 그 기타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이 모든 물질에서 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사람들의 PFAS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물질들은 이 통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의 증거긴 하지만 이 컨택트 렌즈를 사용을 해서 눈을 통해서도 PFAS에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증거를 좀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가 이 노출 분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학 연구, 독성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PFAS 노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감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PFAS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지를 하게 돼서 이 정책적으로도 이런 저감 노력이 있었고, 이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3M이나 듀폰 같이 이런 물질을 만드는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반 인구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 TFOS 사례인데 현재까지 쭉쭉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감 노력이 실제 노춤 저감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이런 노출 저감에 동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업들이 이걸 자기네 사업에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죠. 안 쓰기 때문에 노출 저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를 안 쓸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대체 물질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초반에 보여드렸던 여러 주요 물질들은 점점 안 쓸 수 있고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나 규제 당국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빠르게 여러 물질을 만들고 있고 이게 2017년 논문인데 이미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봤을 때 이건 이제 잘못 오타인데 3,000종이 넘는 물질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도 3,000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수만 종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확인되지 않는 물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정부 당국에서 개별 물질을 규제하는 거나 이제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방법들은 이 non-target 스크리닝, 이 non-target 분석이라고 지금까지 화학 분석은 보통은 타겟 분석이죠. 저희가 이 혈액에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물질을 분리하게 되고 알고 있는 이 스탠다드를 넣어서 이 타겟으로 어떤 피크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게 됩니다. 근데 non-target 분석은 그냥 그 크로마토그래피에 나오는 모든 피크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 이제 거꾸로 이 피크가 어떤 물질인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이 논타겟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갖고 온 이 사진은 저희 한양대 교수님이셔서 갖고 왔는데 제가 석사할 때부터 계속 공동연구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non-target 스크리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non-target 스크리닝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물질들을 이제 저희가 과학자들이 추적하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는 이제 중요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저희가 화학적으로 검출하면 역학적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 노출을 역학적으로 활용하는, 특히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모델들이 최근에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런 통계적인 접근을 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는 게 좀 메이저 접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독성 기반의 지식이나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독성 기반의 접근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까 초반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노출 저감도 중요하지만 이 노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줄이되 이 노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출에 대한 이펙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펙트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 이런 식이나 영양 요인에도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키워드가 이 복합이랑 융합인데 저는 이런 복합 노출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제 연구실은 1인 연구실인데요. 저 혼자만 있는 연구실인데 이 믹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채팅창 질문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 켜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역시. 저는 피파스라고 부르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피파스라고 부르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채팅창에 있는 내용들 보고 특정에 관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역인과 관계 문제 관련한 것들도 있어서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질문부터 좀 답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 혈액을 보내서 측정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제 개인적인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한양대 문효광 교수님처럼 이 화학 분석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저희 연구에 그 저희 코호트 같은 자료에서 그 모집한 그 혈액을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 모니터링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샘플을 들여서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는 이런 생체 시료를 녹십자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 시료를 분석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보통 한 혈액에 수십만 원 정도는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니까 제가 기업 비밀이기도 하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1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에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최근 여름에 이런 노출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참여를 하시면 그 개인의 PFAS 농도 수준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신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PFAS 노출 수준과 혈중 콜레스테롤 관계는 역관계가 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체지방이 많은 경우에 지방층의 유해물질이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그 대부분의 팝스 물질들은 이 지방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팝스 물질과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환 간의 연관성을 볼 때 그 지방 그 축적 문제를 잘 다뤄야 이 환경 역학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PFAS는 좀 특이하게 지방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지방에 축적되지는 않고 보통은 우리 몸에 그 혈액에 있는 단백질에 바인딩이 돼서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제 발표에는 이제 시간상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 PFAS가 저희가 보통은 시계를 통해서 노출이 된다고 보면 그게 장으로 가게 되고요.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장에서 흡수될 때 저희가 그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바일 엑시드, 쓸개즙이죠. 쓸개즙과 같이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쓸개즙이라는 게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배출이 돼서 이 장과 간을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장간 순환에서 이 피파스가 같이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피파스가 쓸개즙 순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과 역관계가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실험적으로도 수행이 돼서 최근 EHP라는 좋은 저널의 실험 연구도 발표된 것들도 있고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인체 연구도 조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피파스가 혈액에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 태반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모유를 통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 제 논문도 일부 그런 증거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방층에 축적된 피파스 농도는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많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웃도어 관련한 질문도 있네요. 아웃도어 침낭 슬리핑백을 자주 사용하면 노출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노출을 줄이려면 사실 이런 제품들을 안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안 사용할 수가 없죠. 저희가 아웃도어도 저희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고, 건강에 좋죠. 야외 활동들이. 저도 뭐 자전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피파스가 들어간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웃도어에서 이제 중요한 기능을 내려면 이런 화학 물질들이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출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 대외적으로 PFAS 프리 제품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출시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PFAS라는 게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주요 PFAS가 안 들어있다라고 해서 PFAS 프리라고 이제 제품에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PFAS 프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PFAS 프리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최나리 선생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우리 혈액에는 여러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알부민이죠. 그래서 피파스가 알부민에 잘 결합되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지석 선생님 질문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내 반도체의 경우에는 2026년 금지 면제로 알고 있고, 대체 물질에 대한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PFOS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스톡홀름 컨벤션에서도 좀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 게 당연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대체 물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PFOS에 대한 대체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게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대체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유럽같이 좀 급진적인 정책이 좀 급진적인 나라에서는 좀 이 규제도 좀 급진적인데, 최근에는 그냥 모든 PFAS를 풀리 밴, 그러니까 전부 다 규제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규제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유럽 시장에도 많이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채팅창 질문인데, 산악인 등 직업에 따라 고농도로 측정되는 직업군이 있나요? 네, 이런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리뷰 논문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스키를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 이분들은 직접 스키에다가 PFAS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고농도로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도금을 하는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특정 직업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농도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고, 논문으로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학회 원드 제가 화요일원 세미나 여러 번 진행했는데 채팅창으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건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환경 차원에서도 저희도 이제 직업환경의학을 하는 사람이자 그다음에 일반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보니 두 가지 관심사들이 겹치고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사실 랩 이름 지으신 거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너무 명확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아시다시피 멀티플 익스포저는 직업의학에서도 굉장히 고농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을 계기로 저희 학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다양한 연구 계기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더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도 간만에 아주 너무 흥미로운 강의를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진료실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 유튜브에 이 런천 세미나 자주 올라오는 거 보고 많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